프로포즈를 거절당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이었죠.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낸 순간 여자친구가 한 말은 딱 세 마디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그 세 마디가 35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고 싶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뭐길래 영국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날 밤을 런던의 야경, 정성껏 고른 반지, 수개월 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한 프로포즈. 리처드 킹슬리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여자친구가 웃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리처드는 속으로 외쳤죠. 됐다고. 드디어 됐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세 마디였습니다. 딱 세 마디. 35년 인생이 그 세 마디에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처드의 세계를 뒤집은 건 그 세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단 한마디였죠. 한국, 리처드 킹슬리. 영국 런던 출신입니다. 국제공공행정평가관으로 35년을 살아온 사람이죠.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발로 뛰며 평가해온 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복지 수준을 들여다보고 행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었고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딱 한 가지만 빼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런던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이었죠.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지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있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갈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끌렸습니다.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런던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항상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의 거리, 한국 사람들. 리처드는 처음에는 고향이 그리운 거라고 생각했죠. 누구나 고향은 그리운 법 아닙니까? 매스럽지 않게 넘겼습니다. 교제 2년이 지났습니다. 리처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고. 반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 하나를 고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장소도 골랐습니다. 날짜도 잡았습니다. 혼자서 수십 번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죠. 완벽한 프로포즈를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런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분위기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 여자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처드는 확신했죠. 성공했다고. 드디어 됐다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영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레스토랑의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창밖을 수놓던 런던의 불빛도. 리처드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복지 수준도 최상위권이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죠. 리처드는 35년간 수십 개 나라를 직접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도 영국은 언제나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왜? 리처드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리처드는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날 밤 리처드는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뭐길래? 영국보다 좋다는 겁니까?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날 밤부터 리처드는 그 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한 나라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그녀의 고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고향이 그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영국을 떠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리처드는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좋은 나라야. 복지도 좋잖아.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야. 역사도 길고, 문화도 있고, 치안도 안정적이야. 자신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비교해온 전문가 아닙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영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늘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끝까지 웃기만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웠죠. 마치 리처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아직 한국을 몰라. 순간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을 모른다고요?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5년간 국제 공공행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데이터도 있고 통계도 있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리처드는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좋은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영국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리처드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이유도 말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좋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뭔데? 말을 해봐.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직접 가보면 알아. 리처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표정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국제공공행정평가관이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드리죠. 리처드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하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야 여자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이 틀릴 가능성은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행 비행기 앞에서 여자친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놀랄 거야.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여자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해주면 재미없어.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리처드 킹슬리의 인생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킹슬리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순간이었죠. 딱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고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영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러 온 것이었죠.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컸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크다고 선진국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세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의 세부. 리처드는 전문가의 눈으로 천천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세면대를 봤습니다. 변기를 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룩도, 물기도, 악취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국제공항 화장실인데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35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공항 화장실에서 이런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당연히 신경 쓰는 곳이죠. 여기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연스럽게 예상했죠.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할 거라고. 어느 나라든 퇴근길 지하철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가득한데 조용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좌석은 질서 있게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꾸민 공간이 아니었죠.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평범한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였죠. 리처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를 살폈습니다. 나는 더러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쌓인 쓰레기 봉투, 담배꽁초가 널린 인도, 낙서가 가득한 벽. 리처드는 35년 경력의 눈으로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이동했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걷고 있었죠. 그 여유로운 걸음이 리처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이건 조금 예상 밖인데? 여자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때?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날 서울은 리처드를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35년간 쌓아온 리처드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건 당연합니다.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관광지가 깨끗한 것도 당연합니다. 외국인이 찾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수준은 다른 데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거기서 진짜 민낯이 나오는 법입니다. 리처드는 아직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여자친구가 안내한 곳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주택가로 데려갔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없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 평범한 아파트 단지. 리처드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진짜가 나오겠구나.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담벼락도 인도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를 찾으려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공동 현관을 지났습니다. 또 멈춰섰습니다. 리처드는 살면서 유럽 각지의 고급 호텔을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아파트 공동 현관이 그 어떤 호텔 로비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화려한 서울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울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건도 많았고 소리도 많았습니다. 리처드는 여기서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나라든 복잡하고 지저분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좌파는 가지런했습니다. 바닥은 물기가 있었지만 쓰레기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 자리 앞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골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주머니의 집 앞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골목이었죠. 리처드가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걸 하죠? 여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더러워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러워 보이니까 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골목을.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게 리처드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관광지는 돈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속일 수 없습니다. 리처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리처드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든 거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는 것을. 여자친구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볼 생각이었죠. 공항도 봤고 지하철도 봤고 골목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인의 수준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깨끗해도 집안이 엉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상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리처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반질반질하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먼지 한 톨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바닥을 밟아도 되는 건지 잠깐 망설여질 정도였죠.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리처드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점심즈음에는 걸레질을 하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신 뒤에는 또 주변을 정리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나요? 장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집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은 깨끗해야 하니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셨습니다. 리처드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리수거할 시간이라고. 리처드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종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따로 있었습니다. 비닐이 따로 있었습니다. 캔이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스티로폼도 따로였습니다. 섞인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꺼내와서 아무렇지 않게 분류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귀찮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장인어른이 리처드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35년간 수많은 환경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니 탄소 중립이니 하는 보고서를 수백 개는 읽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도 그 어떤 정책도 지금 이 한마디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아니었습니다. 벌금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청결한 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청결은 강요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습관은 결국 문명이 된다는 것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리처드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리처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벗습니다. 여자친구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아무런 안내도 없이.
진짜 서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35년 경력의 눈으로 혼자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악취가 나는 골목, 무너진 공공시설, 식객이 버리고 간 술병, 낙서가 가득한 벽. 어느 도시든 새벽에는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이 새벽거리에 남아있는 법이죠. 리처드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그런데 서울의 거리는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런던의 풍경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거리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 봉투들, 지하철 역사 벽면을 가득 채운 낙서들, 훼손된 공중전화 부스,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뒹구는 술병들. 리처드는 그 풍경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도시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도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런던보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새벽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수십 개 나라를 평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새벽 거리 앞에서 리처드는 전문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영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할아버지가 골목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묵묵히 아무렇지 않게 리처드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선진국을 논해왔습니다. 경제력을 받고 인프라를 받고 복지 수준을 받습니다. 숫자로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리처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녀가 처음부터 옳았던 건 아닐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리처드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강물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리처드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처음 프로포즈하던 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야경, 단지,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그리고 돌아온 세 마디. 영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리처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왜 그렇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듣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나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제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아. 그건 나도 알아.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의 삶이 편안해. 편안하다고요? 리처드는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집에 들어가도 안심이 돼. 공중 화장실을 가도 걱정이 없어. 버스를 타도 질서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쓰고 난 공간을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써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 믿음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믿음. 리처드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 들어갔습니다.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을 쓸던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빗자루를 들고 있던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세대도 여기서 살아야 한다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건 청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공간을 깨끗하게 쉬면 다음 사람도 그렇게 써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나는 깨끗한 거리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처드는 평생 나라를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복지지수, 인프라 점수. 그 숫자들이 곧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다음 사람을 위해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을 떠나기 싫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신뢰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소로 돌아왔습니다. 리처드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국행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발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걸까?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집 앞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정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이미 깨끗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퇴근길 지하철, 아주머니의 빗자루, 장모님의 걸레질, 장인어른의 분리수거, 새벽 5시에 할아버지, 한강 벤치에서 들었던 여자친구의 목소리, 내가 수건한 공간을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써줄 거라는 믿음. 리처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골목 앞이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아래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누가 갖고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은 화려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해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리처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리처드는 확신했습니다. 영국보다 좋을 리 없다고. 아니, 확신이 아니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세계를 평가해온 전문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게 오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죠. 매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반도체를 봅니다. 세계는 K-팝을 봅니다. 세계는 한국 기업을 봅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새벽 골목을 묵묵히 쓰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쌓아온 습관이 결국 문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함을 문화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축소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고도, 뭘 봤냐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리처드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국행 비행기 표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져온 그 반지였습니다.
처음 프로포즈하던 날,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에 꺼냈던 바로 그 반지였죠. 리처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런던에서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프로포즈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확신이었죠. 나와 결혼해줘. 그리고 우리의 집은 한국에 짓자. 여자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처드는 그 눈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마무리. 한강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던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영국을 두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리처드 킹슬리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경력의 눈으로, 전문가의 기준으로 이 나라가 영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깨달았습니다. 평가받은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편견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 믿음이 매일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그리고 우리의 집은 한국에 짓자. 여자친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한 나라 역시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